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동학 농민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894년 전봉준을 지도자로 해서 지방관리 폭정에 항거에서 일으킨 바로 농민혁명이죠. 이 혁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군주 민수였죠. 군주가 민심을 잃으면 임금을 끌어내린다는 그런 말이죠. 자, 근데 또한 농민혁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죠. 이 사태 벌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또 자동적으로 일본의 군대를 한국에 파병하게 되죠.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한국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왜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 즉 청나라 군대가 파병됐는데 왜 일본 군대가 한국에 파병됐느냐? 그거는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 1885년에 있었던 바로 갑신정변. 갑신정변 뒤에 처리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그때 맺은 조약이 텐진조약인데요. 이 조약의 내용 중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우선 양국 내에 청나라 일본 군대 모두 철수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추후 조선에 한국에 군대를 파병할 시 상대국에게 알린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나라가 한국의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군대를 파병했는데 그걸 통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은 자동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다 청나라와 일본, 특히 일본의 정치적인 야욕이 있던 거죠. 즉 한국을 지배하려는 야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도농민혁명이 막바지에 이뤘을 때 한국 정부와 도항농민군 간에 이러한 그 조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게 되죠. 전조화약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자, 동족 간에 더 이상 총뿌리 겨누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여기 이쯤에서 끝내자. 그리고 외세의 간섭이 심해지니 우리 한번 교정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우리 개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일본은 강압적으로 한국 정부의 5개 주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전주 화약에 의해서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하려고 하니까 일본은 반발하게 됩니다. 일본은 교정청을 해체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되죠. 근데 이 군국기무처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군사, 정치, 모든 업무, 바로 이것들의 개혁을 위한 의안 심사, 그리고 통과 업무, 그리고 이것도 개혁하는 데서 의사 결정 과정을 모두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고 진행하기 위해서 일제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일본은 경복궁을 군대로 포위하고 그다음에 민씨 정권을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에 앉히고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자주적 개혁 목적으로 설립했던 교정청은 없앱니다. 그리고 일제가 주도하는 군국기물처를 설립해서 일본의 주도하에 그리고 친일 내각 정부를 앞세워서 내정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물론 내정 개혁이라고 하죠. 바로 이 군국기무처는 일부 친일 개화파 인사들을 앞에 세워서 조정하고 실질적인 권력 등은 모든 것은 일제의 뜻대로
하나씩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복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것을 통해서 서서히 일본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자, 이때 1894년 6월 10일자 외교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측의 외교 문서인데요. 일본 측은 조선 정부가 자주적인 개혁을 표명하고 있건 말건 병력을 동원해서 왕궁을 포위하고 강압적으로라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킨다. 그리고 6월 8일 남산 기슭의 노인정에서 일본 공사 등과 제1차 회합을 갖고 일본 공사는 미리 준비했던 내정 개혁안의 세목 강령과 시행 방안 등 문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정부의 자유적인 개혁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정청을 없애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로 바꾸기 위한 군국 기무처를 만든 거죠. 바로 이것이 일본이 진행한 바로 갑오경장, 갑오개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의 강요와 주도에 의한 행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개혁과는 거리가 당연히 멀죠. 그리고 갑오경장은 소위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해서 조선 강점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용 조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즉, 행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다 바꿔놓은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강점한 상태에서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하나씩 하나씩 식민지 체제에 맞도록 하나씩 바꿔 나간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일제의 침략 야욕을 드러낸 거다. 그래서 이것은 갑오개혁이 아닌 갑오 조치에 불과하며 그리고 이것은 침략의 사전 작업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본식 화폐 제도의 도입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강화도 조약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강화도 조약은 일제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발판이었다. 바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 중에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본식 화폐 제도의 도입. 자, 세금을 화폐로 납부하는 제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그러면서 일본식 화폐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그런데 이 화폐 사항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한국은 어떤 경제다? 1차 산업사회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널리 통용되기 전의 경제 구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본식의 화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본식의 경제 체제 하에 놓이게 되고요. 그리고 화폐 발행 기관, 그리고 발행 기술 이런 것들이 일제에 종속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일제에 그대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모두 화폐로 납부하게 바꿔버립니다. 자, 근데 당시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전체 세금의 약 25%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100%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큰 개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바로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대동법은 바로 세제 개혁이었습니다. 즉, 현물로 납부하는 세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얼마나 많이 걸렸습니까?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5%에 불과한 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100% 화폐로 납부하는 제도를 바꾸겠다. 굉장한 건 타격이 있겠죠. 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세금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공물을 내다 팔아야 되겠죠. 여러분, 당시에 일본은 곡물 생산량에 턱없이 적겠습니다. 그래서 쌀값과 곡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싼 값에 매집을 해서 그것들을 일본에 갖다 팔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때마침 세금을 모두 화폐로 내라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전 백성들은 모든 곡물들 내다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좋아지는 건 어디입니까? 일본 상인들이 무진장으로 나오는 헐값에 나오는 곡물을 사서 일본에 내다 팔아서 엄청난 부를 얻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세금도 일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환국,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 일본이 장악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장비와 기계, 관리들이 다 일본인에 의해서, 즉, 일본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개혁을 했다고 하죠. 아마 우리가 학교에서 갑오 개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갑오 경장, 즉, 갑오 개혁.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개혁. 개국이라는 기원 연호를 사용해서 청과 대등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를 설정했다. 그리고 의정부를 강화했다. 일보식 내각과 칠부로 개편하고 국내부 관제를 간소화하고 치안과 행정을 분리하고 왕실의 존칭을 격상하고 뭐 이런 것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민생에 관련된 거 안 한 건 아닙니다. 문벌과 신분 타파, 산업이 혁파, 그리고 종두법 시행, 뭐 태양력 사용, 뭐 이런 것들 했습니다. 자, 그것들은 전체 갑오 조치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경찰권 일원화, 일본인 고문관과 군사 교관을 초빙해서 파견한다. 그리고 행정 조치를 통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사법제도와 권력 구조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미미한 민생과 관련된 개혁을 살짝 끼워놓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다? 식민지화하기 위한 권력 구조, 제도, 이러한 것들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오 개혁이 아니고 갑오 조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갑오 경장은 절대 자주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이 아닌 조치였다는 거죠. 실제 개혁이라고 하면 민생과 관련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국민들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토지개혁,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많은 이익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데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였다? 일제의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한 겁니다. 일부 친일 성향의 개화파들을 내세워서 말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분명히 갑오 개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연 한국을 개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믿으십니까? 어불성설이죠. 결과를 보게 되면 1905년 우리 한국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주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를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됐습니다. 결론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갑오 개혁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는 근대화조차도 우리 교과서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왜곡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갑오 개혁, 즉 갑오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오 개혁은 자유적이지도 않고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한 갑오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